자, 고2 화원. 지난주에는 분자 모양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꼭 기억해놔야 될 그거. 그래서 자, 우리 잠깐만 복습을 한번 하고 하자. 직선형. 직선형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서 중심 원자의 양쪽으로 달라붙는 경우가 어떤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직선형이야. 결합한 것도 180도인데 이때 이게 극성인지 무극성인지를 따질 때에는 이 경우에는 중심 원자가 원자가 몇 개짜리? 원자가 원자가 2개. 그다음 또는 원자가 원자가 2개짜리야. 또는 4개짜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었죠. 2개짜리 원자가 원자가 2개짜리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지? BH2. 원자가 원자가 4개짜리로 직선형인 경우가 CO2.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었어. 기억나시죠? 이런 형태를 직선형을 갖는 건 HF 같은 경우가 이런 형태의 직선형이 있어. 기억나시죠? 그럴 때 다 얘네들은 무슨 결합? 극선 공결합을 위한다고 했고, 얘는 극선 문자, 목수 문자, 극선 문자에도 목수 문자에는 극선 문자라고 했어. 그럴 때 결합값 180도인데 얘가 CO2 같은 경우에 얘가 무극성 문자가 되는 이유는 뭐야? 산소가 공유전자성을 자원하는 힘의 세기가 큰데 양쪽에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R자임이 0이 된다고 했지? 근데 HF는 극성 문자가 된다고 했어요. 이게 극성 문자가 되는 이유가 뭐야? 플로린 수소일 때 플로린이 전기음 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쌍에 치우침이 있다고 했죠? 전자쌍에 치우침이 있어서 전자쌍에 끌려간 쪽이 델타 마이너스, 전자쌍에 끌고 온 쪽이 델타 마이너스, 끌려간 쪽은 델타 플러스라고 했어.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직선형 구조는 결국 평면 구조다, 입행 구조다. 지난주에 이거 설명 안 했으니까 이건 평면 구조야. 평면 구조 기억해 주시고요. 나 구분형 구조 한번 봅시다. 구분형 구조. 구분형 구조는 어떤 모양을 갖고 있다고 했지?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렇게 이런 게 구분형 구조야. 이걸 이렇게도 그릴 수도 있겠네. 그렇죠? 결과값도 104.5도라고 했지. H2O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야. 음분자 H2 이런 경우야. 자, 이때 이 구분형 구조는 평면 구조일까 입체 구조일까? 자, 4.5도라는 건 요 각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중심 원자가 내 손을 중심으로 이렇게 104.5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는 이렇게 돌리더라도 104.5도, 즉 평면 안에 도화지 안에다가 이걸 104.5도 간격을 그려놓은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돌리더라도 그 구조가 깨져 안 깨져? 안 깨지죠? 그런 걸 평면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평면 구조입니다. 구분형 구조 또한 뭐라고? 평면 구조. 다음 평면 삼각형. 평면 삼각형 구조에 어떤 모양이 있었지? 중심 원자를 기점으로 이렇게 되는 게 평면 삼각형 구조였어. 이해되시죠? 결합값부터 120도라고 했어. 평면 삼각형 구조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평면 구조 되겠죠? 대표적인 게 누가 있다고 했어? pH3 같은 경우 뭐 평면 구조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 pH3나 pH2나 둘 다 안정, 불안정하다고 그랬지. 이유가 뭐야? 중심 원자가 뭘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정하다고 그랬어. 자, 다음 삼각형형. 삼각형형은 그림은 이렇게 그려.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도 돼. 근데 삼각형형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결합각도가 몇도? 107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그리면 이게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각도를 적어주는 것도 107도. 이렇게 좀 삼각분형이에요. 삼각분형은 공유분자쌍 몇 개, 비공유쌍 몇 개, 공유 3개, 비공유 1쌍. 그럼 원자가 전자가 몇 개짜리인 중심 원자가 돼요. 5개짜리라서 항상 결합선이 몇 개 나온다? 5개 나와. 대표적인 물질이 누구야? NH3죠? 근데 이 삼각분형은 자, 봅시다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107도 간격이래.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해서 내 손을 중심으로 이렇게 107도 간격이래.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가 107도,
여기가 107도, 여기가 107도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렇게. 근데 이거는 평면 안에 107도를 그려낼 수가 없지. 그래서 얘는 입체 구조에 해당합니다. 삼각형형 입체 구조야. 그다음 또 무슨 형 모양이 있었지? 정사면체 모양이 있었죠? 정사면체. 그래서 이렇게 그리더라도 각도를 109.5도라고 써주면 이건 무슨 구조? 정사면체 구조야. 90도가 아니야. 그래서 당연히 평면 안에 그릴 수 없죠. 이게 입체 구조.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나중에 문제 풀 때 가상함수 같은 경우에는 구분형 구조는 맞는데 걔는 입체 구조가 돼. 그건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걸 얘기했어. 어떤 분자가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판단할 때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전자쌍이 있으면 극성 문제 무조건. 그 다음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중심 원자의 비공유전자쌍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전기음성들 갖고 극성 문제인지 무극성 문제인지 판단한다고 했어. 기억나시죠? 거기까지는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지우고 오늘 교재 118쪽으로 좀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합시다. 교재 118쪽. 교재 118쪽에 보시면요. 자, 공유결합이 어떻게 되는지는 옛날에 VSPER 이론이라고 해서 공유전자쌍 몇 개 만드는지 설명했던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잘 안 되면은 학원에 갔을 때 아니면 카톡이나 문자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소가 결합을 할 때. 자, 그럼 수소가 결합하는 건 에너지를 한번 표현해 볼게. Y축의 에너지라고 하면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을 해서 수소 분자가 되겠지.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무슨 원자야? 비금속 원자니까 무슨 결합한다? 공결합할 거 아니야. 공결합하면 에너지가 여기에 놓이게 되는데 그럼 생각해 봅시다. 원래 수소 원자로 있을 때가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수소 분자가 되면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지는 거지? 그럼 결합을 할 때 이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방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높이차, 즉 에너지의 높이차, 이걸 우리 이름에 뭐라고 붙인다? 결합 에너지라고 붙여. 무슨 에너지? 결합 에너지. 자, 그럼 이 결합 에너지가 갖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자. 불안정한 수소 원자 두 개가 안정한 수소 분자가 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이름 붙여도 되겠지만 거꾸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 자, 안정했던 수소 분자에 결합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가하면 다시 뭐가 되는 거야? 흡열 반응으로 에너지를 가해주는 불안정한 중성의 기체 원자 상태가 되겠지. 그럼 결국 결합 에너지라는 건 안정한 분자가 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지만 이 안정한 분자의 결합 에너지만큼 에너지를 가해주면 결합을 끊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얘기해도 되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기억해놔야 돼. 어차피 크기는 같은데 흡열이냐 발열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살짝 달라져.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수소 분자가 이렇게 될 텐데 이걸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던 이온결합에서 설명했었는데 이렇게 결합거리에 따른 에너지 관계를 한번 그려볼게요. X축을 결합거리라고 하고 Y축을 에너지라고 하면 이렇게 자, 너무 가까울 땐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나 너무 이렇게 그래서 위쪽 에너지가 0 위쪽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거나 에너지가 0 아래쪽은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에 평균값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겠죠? 기억나시죠? 그때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 수소 원자니까 가장 낮은 상태에 뭐가 이루어진다? 결합이 이루어져서 이때까지의 이 에너지 방출량을 뭐라고 붙인다? 이게 바로 결합 에너지. 이게 바로 결합 에너지. 이해되시죠? 이게 결합 에너지. 그러면 이때 결합이 이루어지는 이 거리, Y축의 거리, 이걸 뭐라고 붙인다? 이걸 결합거리라고 이름 줬었지. 결합거리. 수소의 경우에 결합.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게 수소일 때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염소라고 합시다. 뭐라고? 염소 분자. 염소 분자는 수소에 비해서 반지름이 어때요? 훨씬 크죠? 그러면 결합거리 그래프가 여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나타낼 텐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예를 듭시다. 이게 염소, 노란색은 수소.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때 결합 에너지는 수소보다 여기에 에너지가 어떻게 있을까요? 결합 에너지는 수소보다 더 어떻다? 수소보다 낮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결합거리는 수소보다 더 어떻다? 길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만일 이 그래프에서 만일 HCl을 표시한다면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오케이. 수소의 결합거리의 절반을 나눠주면 뭐라고 했어? 수소 원자의 반지름이라고 약속한 거지. 염소 분자의 결합거리를 반으로 나눠주면 뭐가 될 거야? 염소 원자의 반지름이 되기로 약속했다고 그랬지. 그럼 HCl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값에 위치할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뜻이야. 이해되시죠? HCl의 경우에는 요 사이값에 위치할 수가 없어. 즉 여기와 요 거리의 절반의 결합거리를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위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기 위치보다 어떠한 곳에서 결합거리를 만들 수 있을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자, HCl은 어떻게 결합되는 거야? 수소의 원자과 전자 하나가 염소의 원자과 전자 7개가 이렇게 결합을 하겠네. 그래서 그리고 수소 입장에서 원자과 전자 2개 채우니까 옥텟규칙 만족해서 안정. 염소는 8개 채워서 안정이 되겠죠. 이렇게만 놓고 보면 여기 수소 분자와 염소 분자 사이 값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뭘 생각해야 돼? 전기 음성도를 생각해야 되죠. 전기 음성도가 염소가 강하니까 공유준자성 어느 쪽으로 끌어당겨? 염소 쪽으로 끌어당기면 아무래도 수소 분자가 가까이 오겠지. 따라서 이 염화수소의 결합거리는 여기보다는 왼쪽으로 이동해서 이쪽 왼쪽의 중심, 왼쪽 이동하고 여기보다는 원래 가운데 있어야 될 것보다 왼쪽으로 가서 결합거리가 유지되겠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돼서 결합거리가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설명을 했고요. 공유결합 물질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잠깐 우리 한번 복습해보자. 결합의 종류, 즉 원자간 결합을 뭐라고 이름 붙였지? 화학결합이라고 이름 붙였었지? 화학결합은 원자간 결합이라는 뜻이야. 원자간 결합. 화학결합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었지?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이온결합. 이온결합의 힘은 무슨 힘?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했어. 양이온. 그 다음 공유결합. 공유결합은 누가 결합한다? 비금속과 비금속 원자가 결합하는 거였어. 그 다음 금속결합. 이렇게 3가지의 결합의 종류가 있다고 했죠. 금속결합은 누가 결합한다?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의 결합이기 때문에 결합력은 뭘 의미한다? 정전기적 인력이니까 이온결합과 금속결합은 정전기적 인력 쿨롱의 힘을 꼭 좀 기억해놔야 돼. 쿨롱의 힘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힘 F는 전자이상수 K의 두 물체 중심으로 거리 제곱의 반비라고 물체의 전화야 Q1, Q2의 곱에 비례한다. 요거 기억해두라고 그랬지. 요거 갖고서는 논문적 분론점 다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어. 결합에너지 설명하고. 즉, 이온결합이나 금속결합은 저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력이라든지 논문적 분론점을 다 설명할 수 있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네들의 결정은 밀어붙인다면 어떻게 밀어붙였어? 이건 이온결정. 금속결합은 금속결정이라고 밀어붙였어. 기억나시죠? 거기에 비해서 이 공유결정은, 공유결합은 결정이 2가지가 형태가 존재한다고 했죠. 하나는 원자성 결정. 또 하나는 무슨 결정이 있다고 했어? 분자성 결정이 있다고 했죠? 그 2가지의 결정이 있죠. 그럼 원자성 결정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다고 했어? 탄소로 이루어진 다이아몬드하고 흑연, 그 다음 SiO2로 이루어진 석영하고 유리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 나머지는 다 무슨 결정에 해당한다? 분자성 결정에 해당한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볼 때 얘네들의 요 공유 결합 물질의 일반적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우리 이미 예전에 이온 결정의 일반적 성질을 설명했었고 금속 결정은 오늘 할 거야. 공유 결합 물질의 일반적 성질.
일반적 상징. 자, 그런데 우리 이 단원에서도 이미 설명했었는데 이 결정 네 가지는 누가 힘이 제일 강하다? 원자성 결정의 힘이 제일 강해. 그 다음 이온 결정, 금속 결정. 얘네들은 뭐 굳이 이걸 비교하라는 문제에서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다른 자료를 주어주면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그건 나중에 생각을 하고요. 이온 결정, 금속 결정. 얘네들 힘이 강하고 제일 약한 게 뭐야? 분자성 결정이죠. 힘이 약하다는 건 입자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느슨하게 연결돼. 그래서 이온 결정이나 금속 결정은 상온에서 대부분 무슨 상태? 고체 상태야. 금속 결정이 누구를 제외하고 수온은 액체 상태니까 나머지는 다 고체 상태라는 얘기는 입자 간의 결합력이 너무 강해서 따닥따닥 붙어 있다는 뜻이고 분자성 결정은 느슨하기 때문에 액체나 기체 상태, 힘이 너무 약하면 기체 상태로 존재하겠지. 그런 형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요. 119쪽에 공유결합 물질의 일반적 성질, 그래서 교재 119쪽 중간에 설명되어 있어. 자, 공유결합 물질은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상온 25도에서 무슨 상태? 액체나 기체 상태. 그리고 얘는 자, 첫 번째.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무급성 물질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전기전도성이 없고요. 전기전도성 없다. 고체, 액체, 뭐 당연히 기체성 없겠지. 전기전도성이 없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대부분 무급성이에요. 대부분 무극성이니까 물에 용해가 된다 안 된다? 물에 용해가 안 된다. 물 분자는 H2, 결합가는 104.5도로서 극성 물질이라고 했어. 극성끼리 용해되고 무극성이면 용해되니까 대부분 무극성이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용해 안 돼. 즉 분자성 결정 중에 물에 용해되는 물질은 아주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결합력이 약하니까 이 분자성 결정은 결합력이 약하니까 목로적 흘러점이 어떨까? 목로적 흘러점이 약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원자성 결정은 매우 높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119쪽까지 이미 설명 다 끝낸 거니까 한번 봐두시고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122쪽에 금속결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봅시다. 금속결합. 금속결합의 일반적 성질에서 예전에 우리 설명했었던 이온 결정하고 비교해서 설명한 게 있었는데 금속결합 물질에 일반적 성질 첫째 광택이 발생하고 있어요. 광택이 왜 발생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볼게요. 여기 다 설명된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개별적으로 뭐 연락, 질문을 하던가 아니면 단체 카톡에다가 올리던가 설명해 줄게요. 꼭 좀 복습하자.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 지금 못 만나고 있으니까 복습 많이 좀 해야 돼. 우리가 금속결합 물질의 결합 모형을 뭐라고 그랬어? 전자 바다 모형이라고 그랬지? 전자 바다 모형. 금속이 이렇게 있을 때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했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대. 그러면 자 구분해보자. 뭐라고? E-고 표시되어 있는 얘가 뭐야? 이게 전자죠? 근데 금속에 있는 이 전자는 이 금속 양이, 얘가 금속 양이냐? 금속 양용에 결박되어 있는 게 아니야. 즉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지멋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죠. 얘를 자유전자라고 해요. 자유전자란 이 금속 안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닌다. 전자 바다 모형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때 예를 들어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빛이 들어올 때 빛이 이렇게 튕겨나가. 이 빛이. 자, 이 빛이 튕겨나가는 걸 빛의 산란이라고 표현했어요. 빛의 산란. 기억나시죠? 빛의 산란. 빛이 산란이 되는 이유가 뭐야?
자유전자는 모든 파장의 빛을 반사시키는 특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파장의 빛을 반사시키니까 금속들은 일반적으로 은백색 광택이 나온다고 했어. 기억나지? 근데 금은 무슨 색? 노란색. 구리는 붉은색의 파장만 선택적으로 반사한다는 특징이 있는 거였어. 그래서 빛의 산란 현상에 의해서 광택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두 번째.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가열했어. 가열을 하면 결국 여기 있는 전자가, 자유전자가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겠죠? 온도가 높아지면은 절대 온도가 높아지면 뭐가 증가한다고 했지? 운동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했죠? 운동에너지가 증가하고 운동에너지가 증가해서 땅을 하고 부딪혔어. 그럼 얘와 얘가 우리 이상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에너지 손실 없이 운동에너지가 서로 나눠갔겠네. 그럼 여기 있던 이 자전자도 운동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겠죠? 얘가 다시 가서 빵 충돌해. 그럼 얘도 운동에너지 증가. 얘도 빵 하고 충돌하면 얘도 운동에너지 증가하지. 다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이렇게 충돌에 의해서 운동에너지가 전달되는 건 무슨 현상이라고 했지? 전도라고 했죠. 전도. 두 번째, 전도 현상이라고 했어. 근데 뭐에 대한 전도? 열에 대한 전도와 전기에 대한 전기 전도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플러스 전도를 연결할 때 그럼 전자가 어느 부분 밀려가 플러스 전도로 밀려갈 때 금속 양이온은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어. 이동하면 큰일 나. 전기가 왔을 때 그래서 전자만 이동한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얘를 빵빵, 이거 다 설명했던 거 기억나지? 빵빵빵빵 두들기면 금속 양이온이 밑에는 이동해야겠지. 그럴 때 금속 양이온이 쫙 퍼지면서 틀에다 놓고 힘에 가면 뽑힘성이라는 성질이 발생한다고 했죠? 이게 금속의 일반적인 성질이었어요. 이거 이온결합과 비교해서 꼭 좀 정리해 주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다 설명했던 겁니다. 기억나시죠? 교재 122쪽까지 다 설명 끝냈고요. 123쪽에 화학결합의 상대적 세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공유결정 중에 힘이 제일 강한 게 누구다? 원자성 결정. 그 다음에 이온 결정하고 금속 결정은 주어지는 자료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녹는적 끓는 적. 이거 녹는적 끓는 적이 높은 물질이 결합력이 어떻다? 더 강하다는 얘기야.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금속 결정에서 이건 쉬운 데 나올 수 있다고 했어. 일쪽인 알카리 금속은 녹는점이 비교적 낮아. 그럼 녹는점이 비교적 낮다는 얘기는 결합력이 강하다, 약하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일쪽 금속은 이온 결정보다도 알카리 금속은 이온 결정보다도 녹는점이 낮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설명 끝냈으니까요. 문제는 시간 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풀기 시작할 거야. 130쪽에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는 이미 주기율 부상에서 우리 2단에서 설명했으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자. 전기음성도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져? 공유전자쌍 잡아당기는 상대적인 힘의 세기라고 했죠. 상대적이라는 얘기를 뭘 의미한다?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누구다? 플로린 기준 얼마로 잡고 4.0 기준으로 전기요금값을 측정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플로린은 가장 전기요금 도가 큰 게 잡고 얘를 기준으로 전기요금 값을 측정할 때 이주기 원소들의 전기요금 값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어. 리튬 얼마? 1. 리튬 전부터 플로린까지 얼마씩 증가시켜? 0.5씩 증가시켜서 4.0. 18쪽은 전기요금 도 얼마? 0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라고 그랬죠? 그래서 130쪽에 전기요금 정도까지 설명 끝냈고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극성 공유랍이 있고 무극성 공유랍이 있는데 무극성 공유랍은 뭐다? 같은 원자로 이루어진 공유랍을 무극성 공유랍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 극성 공유랍은 전기요금 정도 차이가 있는 공유랍을 다 극성 공유랍이라고 했죠. 무극성 공유랍을 하면 항상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가 된다고 했고 극성 공유랍은 극성 분자도 있고 무극성 분자도 있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전기요금 자, 여기 보자. 전기요금차는 절대값안에서 계산됩니다. 절대값안에서 계산을 이렇게 해야 돼요. 전기요금차는 절대값안에서 계산한다는 얘기야. 이 계산값이 1.6을 기준으로 이거 설명할 텐데 한번 봅시다.
이온결합성. 이온결합성. 여기 50을 기준으로 이온결합성, 아래로 내려가면 공유결합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정기음성 도체. 차가 1.6, 원래는 1.67이죠. 1.6을 기준으로 한번 따져볼게. 자, 여기 한번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 HF. 자, HF, HCl 두 가지만 한번 설명해 볼게. HCl. 얘네들의 정기음성 도체를 한번 생각해봐. 자, 플로린은 4.0, 수소는 2.1이죠. 그럼 정기음성 도체가 얼마나? 1.9가 되겠지. 염소는 3.5, 수소는 2.1이야. 그럼 1.4가 되겠지. 그럼 1.6을 넘어서 HF는 오른쪽에 표시돼야 되고, 오케이? HF는 오른쪽에 표시돼. HCl은 왼쪽에 표시되겠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할 텐데 1.6을 기준으로 1.6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이온결합성, 1.6보다 왼쪽에 있으면 공유결합성이 강하다는 뜻이야. 이건 상대성을 갖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야. 자, HF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한번 봅시다. HF는 1.6보다는 오른쪽에 존재해야 되는데 이 50을 기준으로 여기에 집중. 예를 들어서 HF. 그럼 얘는 1.6보다 크니까 이온결합성 물질이라고 얘기하면 돼야 안 돼. 왜냐면 50%를 안 넘어가 위쪽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HF는 정기음성도는 1.6보다는 크지만 결합성이 이온결합성보다는 공유결합성이 더 큰 쪽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HF는 교분결합성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온결합성도 있기는 하지만 고온결합 물질이라고 본다는 뜻이야. 오케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130쪽에 하단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문 오시면 됩니다. 쌍극자 모멘트라는 거, 자, 우리가 시간 한번 쓰다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볼게. 쌍극자 모멘트. 쌍극자 모멘트는 한번 어떤 의미가 되고 봅시다. 수도관이 있어. 수도관에 물이 흘러내려갈 거야, 지금. 물 분자가 H2 이렇게 그리는 거야. 물 분자가 지금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 내가 갑자기 이 수도관에다 전극을 걸어버려. 마이너스 플러스 극에 전극을 걸어버리면은 물 분자는 어떤 특징이 있어? 물 분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극성 분자고 우수 분자, 극성 분자. 왜? 산소 쪽이 전기음성도가 그러니까 이 델타 마이너스. 수소 쪽은 델타 플러스에 아주 약하게나마 전하를 띄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경우에 여기는 플러스니까 우리가 요 물분자가 이렇게 돌아버리겠네. 이렇게 돌 것이고, 얘는 그대로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나란히 배열되는 걸 우리 편향현상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거나 이 극성 분자가 전기장 내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돌아가려면 힘이 생긴다는 얘기지. 따라서 쌍극자 모멘트라는 건 극성 분자가 전기장 내에서 돌아가려는 힘을 의미하는 거야. 쌍극자 모멘트가 뭐라고? 극성 분자가 전기장 내에서, 전기장 또는 자기장 똑같은 표현이야. 전기장 내에서 돌아가려는 힘을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다 이렇게 표현해서 기호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그럼 얘는 극성분자, 우수분자? 쌍극자 모멘트, 즉 전기장 내에서 돌아가려는 힘이 0이라는 얘기지.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는 얘기야. 그럼 극성분자, 우수분자, 얘는 극성분자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겠지. 거기에 비해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래. 그러면 돌아가려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얘는 극성분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정리했으니까 꼭 좀 복습해보시고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해놔야 돼. 그래서 131쪽에 상단에 쌍극자 모멘트까지 설명했고요. 132쪽 나머지는 우리 지난주에 설명한 거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시고요. 뒤로 좀 넘어갑시다.
그래서 134쪽에 분자 구조 다 설명 끝냈고 지난주에. 오케이? 그럼 이제 오케이. 140쪽을 좀 볼 건데 140쪽에 그러니까 분자의 극성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 끝낸 거니까 140쪽에 하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이제 그러면 3단원이 다 끝나고 문제를 풀어야 돼. 나랑 같이. 오케이. 자, 잠깐 지우는 동안 여기까지 복습을 하시고요. 140쪽에 B 무극성 문제, 극성 문제 성질부터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오케이? 자, 140쪽. 140쪽. 자, 극성 일단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뷰렛이 이렇게 생긴 기구를 뷰렛이라고 해요. 여기 콕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CCL 그러면 여기다가 물 H2O 각각의 두 액체를 집어넣은 거예요. 사염화탄소하고 물하고 사염화탄소 염소가 4개 있죠? 사염화 탄소 하나 있죠? 탄소 물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리고 콕을 딱 열면은 액체가 쭉 중력에 의해서 흘러내리겠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흘러내리는 과정 중에 내가 여기다가 대전체를 하나 갖다 놓을 거야. 대전체라는 건 뭐 막 문질러가지고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전하를 띄는 물체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물체를 하나 갖다 놓으면 돼.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대전체로 이렇게 가까이 될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자.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에 가까이 하면 물 분자는 얘가 그 자체가 뭐가 여기를 한번 확대해서 어떻게 해? 여기로 확대해서 보면 물 분자 자체가 뭘 갖고 있어? H2O. 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근데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대전체가 가까이니까 물 분자가 어느 쪽이 가까이 가야 돼? 수소 쪽이 가까이 가야 되니까 물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 물 전체가 이렇게 끌려가. 이러다가 이렇게 끌려가. 이해되시죠? 오케이? 왜냐면은 대전체에 가까이 있을 때 끌려온다는 얘기는 결국 극성 문제와 무극성 문제, 극성 문제라는 얘기야. 즉 대전체에 가까이 있을 때 액체가 끌려온다. 그러면 극성 문제, 무극성 문제, 극성 문제는 극성 문제. 이해되시죠? 근데 사용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내려가 대전체에 가까이 하더라도. 그러면 대전체에 가까이 할 때 끌려온다, 안 끌려온다, 안 끌려온다 하더라도 안 끌려온다. 극성 묻힌다, 목성 묻힌다, 목성 묻힌다는 뜻이. 기억해 두시고요. 사용화탄소가 왜 무극성인지 한번 따져 봅시다. CCl4 구조를 봐야겠는데, 그러면 얘는 누가 중심 원자가 돼야 돼? 원자수가 작은 게 중심 원자에 해당되겠지. 그럼 누구? 탄소야. 탄소 하나에 염소가 몇 개 붙었다는 얘기야. 4개 붙었다는 얘기지. 그럼 이 탄소에서 무조건 결합선 몇 개 나온다? 4개. 염소가 이렇게 4개 붙어있다는 얘기. 이해되시나요? 물어보자. 요 사용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극성 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이 분자 전체로 볼 거야. 공유전자쌍 몇 개? 4개. 이해되시나요? 비공유전자쌍 몇 개? 염소랑 원자가 염소가 몇 개야? 7개짜리니까 공유전자쌍 하나 만들고 비공유전자쌍 3개 만든다는 뜻이야. 그치? 그럼 3개씩 몇 개? 4개니까 비공유전자쌍 12개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우리 중심 원자가 탄소인데 탄소 원자가 몇 개? 4개니까 무슨 모양에서 출발한다? 정사면체 모양에서 출발해야겠지. 분자 구조를 그릴 때. 그러면 여기 가장 중심에 누가 들어갈까?
탄소. 꼭지점 내부에 누가 들어간다? 수소가 들어가 있겠죠? 수소가 이렇게 꼭지점 네 군데에 들어갔던 거죠. 이렇게 갖고 있네 지금. 자, 결합값도 이거 결합값도 109.5도가 되고. 인정? 109.5도라는 건 입체 구조에서 힘의 평형이 이루어진 각도라고 했지. 인정? 그래서 R자는 얼마? 0이 되겠네. 힘의 평형이니까. 그러면 CC의 거는 즉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R자 힘이 0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에 해당하는 뜻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사용화탄소는 무극성이기 때문에 대전체에 가까이 하더라도 끌려오지 않는다는 뜻이야. 거기에 비해서 물 분자는 극성 분자니까 대전체에 가까이 하면 끌려온다는 뜻이고 극성을 의미한다는 뜻이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극성은 극성에만 용해되고 무극성은 무극성에만 용해되는 거야. 그런데 만일 이 그림을 좀 확대해서 봅시다. 이 그림에서 만일에 물이 이렇게 끌려왔었는데 끌려온 상태에서 내가 대전체를 이제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 대전체를 갑자기 갖다 놨대. 바꿔서 마이너스 대전체를 플러스로. 그럼 이제 이 물 분자는 밀려갈까? 이렇게 물 분자가 밀려서 이쪽으로 갈까? 아니지. 대전체에 가까이 플러스를 가까이 되더라면 이제는 끌려오는 쪽이 어느 쪽이 끌려온다? 산소 쪽이 산소 쪽이 끌려와야겠지. 이쪽에서는 물 분자에 수소 쪽이 이렇게 끌려왔었어. 이해되시나요? 수소 쪽이 이렇게 끌려왔던 거에 비해서는 이제는 위치가 바뀌어서 이렇게 끌려와야 될 거야. 그대로.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141쪽은 설명, 이제 140쪽까지 설명 끝냈고요. 이걸 좀 기억해야 되는데, 극성은 극성에만 용해되고 무극성은 무극성에만 용해된다고 했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극성 물질이 누구다? 물. 그러면 무극성 물질이 누군지 판단할 때는 물에다 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물에다 넣었을 때 용해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물질은 뭐 설탕이나 소금 같은 경우에는 물에 그 용질인 설탕이나 소금을 넣어주면 용해가 되지. 따라서 설탕이나 소금은 극성 물질이다, 무극성 물질이다? 극성 물질이라는 뜻이다. 그때 물이 있는 경우에는 기름을 넣었어. 그럼 용해가 돼? 안 되죠? 기름은 극성이다, 무극성이다? 무극성이라는 얘기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사용화탄소는 극성, 무극성, 무극성이라고 했지. 얘를 기름에다 넣어주면 용해 현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뜻이야. 이해되시죠? 극성은 극성에만 용해되고 무극성은 무극성에만 용해되는 거야.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결합력도 분자성 결정. 분자성 결정이 결합력을 비교하면 결합력을 비교하는데 전제 요건이 있어야 돼. 얘네들은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만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뜻이야.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결합력을 비교하려면 극성 분자의 결합력과 무극성 분자의 결합력을 비교한다는 뜻이야. 그럼 누가 더 좋을까? 이때는 분자량이 비슷한 전제 조건이 있으면 극성 분자의 결합력이 무극성 분자의 결합력보다 커야 돼. 따라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건데 결합력이 크다는 얘기니까 결국 논문적 근력으로 누가 들었다? 논문적 근력으로 누가 들었다?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논문적 근력이 높아야 돼. 논문적 근력이 높아야 돼. 단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돼?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만 그렇다. 그럼 물어봅시다. 이온결합 물질이나 금속결합 물질은 결합 에너지가 녹는점, 끓는 점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런데 이 분자성 결정은 결합 에너지 갖고 녹는 점, 끓는 점을 설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유는 분자성 결정에 결합 에너지로 원자 간의 결합을 설명하는 거고 분자성 결정에 녹는 점, 끓는 점은 분자 간의 결합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나중에 또 한 번 설명할 텐데 왜 차이점이 있는 거야 지금? 분자성 결정의 논문적 근력은 같은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을 의미하는 거고
분자성 결정 내에서의 결합 에너지는 이 분자를 만들기 위한 원자 간의 결합을 의미한다는 뜻이야. 오케이? 잠깐 이 정도까지만 언급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이 정도까지는 꼭 복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3단원의 기본적인 이론 정리는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내용 정리만 끝냈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직까지 뭐 질문이 안 들어오니까 꼭 좀 부탁을 하는 건데 숙제를 먼저 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동비는 여러분들 교재 157쪽까지는 숙제를 꼭 하시고요. 수능 특강 화학원도 3단원에 2점짜리까지는 다음 주까지는 꼭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꼭 좀 약속을 지켜야 돼. 여러분들 여기 있는 2점짜리까지는 내가 다음 주에 질문 받으면서 좀 풀어주기로 하고 3점짜리는 다 그 다음 주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여기까지는 꼭 복습하시고요. 질문들 있으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든지 그러면 단체 카톡방에다가 질문을 올리면 돼요. 이해되셨죠? 꼭 좀 복습합시다. 오늘 여기까지.